그래서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런 포모가 있는 시장, 버블이 오는 시장을 사실 저희들이 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이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점들은 알고 움직여야 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무서운 건 금리다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KBS 경제한방입니다. 요즘 투자자들이 가장 곤란해하시는 건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살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 조정을 기다렸는데 안 온다. 조정이 오면 급락으로 가버린다. 뭐 이런 상황들. 투자자들 애간장을 태우는 이런 롤러코스터 시장에서 중심을 잡아주실 분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이선엽 AFW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애널리스트 하다가 이제는 기관 투자자로 변신을 예. 하셔서 주식 투자 마음대로 하셔서 좋을 것 같은데요. 돈 좀 많이 버셨어요? 시장이 좋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제 수익도 그렇고 뭐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저희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고 뭐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일본 시장도 그렇고 전체적인 시장이 좋은 게 뭐 운이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AI라는 훈풍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었던 시장이 온 거니까 뭐 이 시장에 대해서 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크게 편승만 잘하면 좋아지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 초만 해도 5,000피 달성할까? 이런 질문이었는데 이제는 뭐 5,000피만 깨지면 뭐 5,000피 붕괴 뭐 이런 네, 얘기가 맞습니다. 나오니까 예. 정말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싶어요. 네. 조정이 언제 올까? 이 질문 가장 많이 받지 않으세요? 사실 많이 받기는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큰 시장 내에서 중간중간에 있는 조정은 만들기도 어렵지만 우리가 이걸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조정이 올 때 어떤 조정이 올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최근에도 여러 차례 조정이 있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조정이 왔었을 때 짧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죠. 뭐 하루거나 아니면 이틀이거나.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오는 조정이 미국의 네.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조정이면 조정 폭도 크고 기간도 조금 길어질 수 있다 정도로. 네. 그래서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무엇 때문에 조정이 올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돈이 너무 많은 거지 않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가격이 많이 올랐다, 과열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어쨌든 시장에 또 너무나도 많은 돈들이 있는데 이 돈들을 뭔가 제어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길 때 시장에서 제법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조정의 요인은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할 때라고 보시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요인은 재밌게도 경기가 좋아질 때입니다. 네. 예컨대 미국의 고용지표가 대단히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또는 미국의 성장률이 좋아지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앞으로도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거란 기대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미국이 최근에 나왔던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근데 고용지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죽지는 않았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조금 뒤로 미뤄져서 네. 6월 아니겠느냐라고 하는데 요 생각이 바뀔 때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금리를 내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경제가 좋겠는데 라고 하면 미국의 시세금리는 오르거든요. 근데 고용 지표는 좋았는데 소비 지표는 또 안 좋았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12월 소비 시즌이잖아요. 아직은 혼조가 되어 네.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소비 지표보다는 고용 지표가 더 중요하고요. 성장률하고 특히 고용 지표가 한 달 가지고는 사실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해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미국 경제가 이제는 정말 바닥을 찍은 것 같아.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을 건데 그걸 우리는 추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추세가 되려면 최소한 고용 지표가 한 달이 아니라 2달, 3달 정도는 연속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이 정도 올랐으면 정말 제대로 조정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조정은 아마도 고용 지표가 2달에서 3달 연속 좋아질 때 네.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이 더 이상 미국은 금리를 내릴 수 없을 거야라고 하면 이걸 보통 우리는 정책 전환 또는 피봇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때는 제가 볼 땐 제법 조정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네. 다만 이런 요인이 제일 조정을 크게 오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해죠. 2025년 10월 말에도 미국이 그 당시에 우리는 금리가 많이 내릴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처럼 하면서 지수 조정이 한 달 갔거든요. 10월 말부터 그렇습니다. 11월까지 한 그러니까 달 정도 정확히 한 달, 조정했었죠. 11월 정도 예. 한 달 쉬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도 하루 이틀짜리 말고 뭔가 조금 우리가 볼 때 조정다운 조정이 온다라고 할 때는 금리라는 변수를 건드려야 된다. 그래서 아마 네. 투자자분들께서 보실 때 지수 조정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올 수가 있겠지만
금리를 건드리는 조정이 조금 더 길게 가고 조금 더 폭이 길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10월 말부터 11월 달까지 한 달간의 지수 조정이 있었고 올해 들어서는 2월 2일에 케빈 워시발 조정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공통점은 결국 금리예요. 네, 결국 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건 앞으로도 금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건 어떻게 보면 금리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미국의 장기물 국채 금리를 유심히 보는 거고요. 네. 근데 지금처럼 소비 지표는 부진한데 고용 지표는 좋은 이렇게 데이터가 혼재가 돼 있을 때는 과연 미국이 경기 둔화 오는 거야? 그래서 금리 내리는 거야? 라는 질문에 우리는 어떤 답을 찾아야 될까요? 고용 지표를 조금 더 우선시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소비가 조금 더 지금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고용이 앞으로 좋아지면 그래서 사람들이 일자리가 생기고 이제 월급을 받으면 그래서 소득이 생기면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하고 고용이 충돌할 때는 고용 중심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유의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그 기준금리 추세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꼭 한 번씩 얻어맞잖아요. 그게 이번에도 두려운 그럴 거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네. 이번이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뭐 이번에 혹시 나중에 조정이 온다라면 아. 몇 월이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때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언급하는 거는 내가 물가를 잡아줄게 플러스 경기가 안 좋을 수도 있어라는 어떤 복선을 깔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현재는 그렇긴 한데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나서 두 가지 복선을 깔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이제 올해 11월 3일에 중간 선거가 있게 되죠. 중간 선거는 미국의 국회의원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중간 선거에서는 경기가 부진했을 경우 사실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11월로 갈수록 미국 경기도 좋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엔 트럼프 입장에서는 경기도 좋게 만들면서 물가도 낮춰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아무래도 경기 측면에서 물가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뭔가를 물가를 낮출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입만 열면 얘기하는 유가를 낮추는 방법도 네. 있을 거고요. 또는 지금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결국 미국의 생활 필수품을 제일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중국인데 중국에 부과된 관세를 획기적으로 낮췄을 경우 그러면 미국의 생활 물가가 많이 낮아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가 여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중국에 4월에 방문을 한다고 하니까 네. 그때 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얻어내면 그 얻어내는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내가 그럼 관세를 낮춰줄게라고 하면 미국의 유의미한 사실은 물가가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나서 경기를 해치는 건 굉장히 자살행위다. 이거 선거에서 지는 전략인데 트럼프의 모든 전략은 선거에서 이기는 전략이기 때문에 네. 경기도 좋아져야 되고 물가도 낮춰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해야 된다는 점들은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미국의 새 연준 의장 케빈 워시가 등판을 하고 나면 미국 국채로 조금 더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 미국 헤지 펀드들이 네. 미국 국채 매수 많이 한다면서요. 원래 안 하잖아요. 헤지 원래 펀드들은. 없었었어요. 예. 네. 근데 이 헤지 펀드들은 막 레버리지를 50배, 100배도 쓰는 그런 기관인데 또 맞습니다. 한 번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만약에 금리가 내려가던 금리가 이제는 미국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더 이상 내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가 나오면 사실 미국의 단기 금리 또는 장기 금리가 갑자기 치솟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은 국채발 시장 큰 조정이 나오겠죠. 우리가 지난 10월에 있었을 때는 비트코인이 먼저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가지고 있었던 헤지펀드들이 여기서 손실이 많이 나니까 가지고 있던 주식을 내다 팔았잖아요. 두 번째는 금, 은과 관련된 조정이었었죠. 금과 은으로 했었던 세력들이 했었는데 사실 비트코인이나 금은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국채가 너무 큽니다. 이쪽에서는 워낙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50배, 100배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했던 이 투자자들이 큰 손실이 있게 됐을 경우는 쏟아지는 주식의 양도 기존에 있었던 첫 번째, 두 번째 조정보다도 훨씬 더 크거나 많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만약에 국채가 많이 오르게 되면 일단 한번 긴장을 하는 게 좋다. 즉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셨던 분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매수 타이밍을 제가 볼 때는 좀 더 뒤로 미루실 필요가 있겠고 또 첫 번째 하락하는 날이 있다라고 보면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현금을 마련했다가 재매수 시점을 고려하는 것도 제가 볼 땐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단 금리가 그렇게 올라서 국채 시장을 건드린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라 스탠퍼드에서 이제 공공 정책을 공부했고 또 하버드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기본적으로 스탠스가 정치 성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트럼프 의사에 반해서 금리를 인상한다? 이거는 사실 합리적인 것 같진 않아요. 그럼요. 기본적으로
우선 트럼프가 최근에 파월 의장을 연임을 안 시킨 이유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일단 트럼프는 2기 내각에서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싶었던 거예요. 1기 때는 기억하시다시피 훌륭한 분들을 많이 뽑았더니 내 마음대로 안 됐었던 거고 트럼프가 하는 정책마다 이렇게 조금 이제 가로막는 역할들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면 파월 의장까지 내보내면서 들인 인물이라고 보면 당연히 트럼프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이 들어온다라는 게 우리가 볼 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거고 네.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트럼프의 요구를 일단 처음에는 들어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보는 케빈 워시라는 분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아시는 분이지만 나름대로 이분이 낙점이 됐다라는 가장 큰 이유를 놓고 보면 트럼프가 원하는 말을 들어줄 거라는 걸 이미 시장에서도 알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원래 낙점이 되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요. 이분이 옛날에 뭐 했어가 아니라 금융시장 반응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금융시장이 제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하메드 엘 에리언이라는 네. 아주 유명한 채권하고 경제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전부 다 환영을 했어요. 레이 달리오도 환영을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되게 환영을 했다는 얘기는 이게 채권하시는 분도 주식하시는 분도 다 환영했다는 얘기는 이분이 되게 시장에 대해서 되게 친화적인 인물이라고 현재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 정치인들은 제일 중요한 게 일반 경제학자에 비해서는 되게 유연성이 강합니다. 저도 이제 경제학을 전공해봤고 저는 이제 여러 한국에서도 금통위원이라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고 저는 애널리스트 생활을 오래 하면서 연준 의장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많이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공통점들이 있는 게 뭐냐면 경제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되게 저명하신 분들은 고집이 굉장히 강하세요. 네. 그러니까 당신께서 평생 쌓아오신 그 어떤 경제학 업적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내가 좀 매파 성향이 있으면 그게 잘 변하질 않으세요. 쭉 가는 거죠. 네. 네. 비둘기파적이면 좀 비둘기파적으로 쭉 가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긴 편이 내 편인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정치 상황에 맡겨서 굉장히 유연하게 하는 그래서 꼭 나쁜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그런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일단 케빈 워시는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코드를 맞췄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11월의 중간 선거 결과 트럼프의 힘이 빠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면 또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긴 편이 내 편이니까 네. 또 저쪽이 한다라면 이제는 또 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아마 그래서 시장에서도 그런 점들을 많이 우려를 네.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코스피 시장을 보면은 역대급 강세장이다 보니까 네. 어지간한 매크로 상황, 정치적 리스크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관세 25% 다시 부과한다고 했을 때도 시장이 별로 반응이 없었거든요. 이제 시장은 뭘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실적만 보는 거예요? 기업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관세에 대한 부담이 우리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도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라고 보면 결국 AI와 관련 기업들인 거고 지금 AI 산업에서 제일 흔히 얘기하는 병목 현상, 공급이 부족한 것들이 반도체와 전력기기인데 이거는 미국이 만약에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 미국만 손해봐요. 우리 입장에서는 관세 부과하면 그만큼 관세만큼 올려서 팔면 돼요. 네. 어차피 우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영향이 없었다라는 거지 사실은 완전히 시장이 배제됐다 이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 그렇게 수출하는 과정이 공급 부족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갑의 위치라는 이게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수급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올릴 테면 올리면 나는 거기서 올려서 팔면 되지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의 부족은 우리가 평생 보지 못했었던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네. 지수 상승 속도도 빨랐고 또 기업의 이익도 늘어났고 사실 올라온 만큼 이득이 늘었거든요. 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보기엔 현재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는 아직 덜 올랐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조금 더 맞는 표현일 것 그래서 같습니다. 요즘 애널리스트 분들도 보면은 어떤 그 목표 시장가를 미리 전망을 하기보다는 시장이 오르면 거기에 맞춰서 또 오르고 올리는 그렇죠. 그런 상황. 약간 시장을 정확하게 전망을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느낌? 그만큼 시장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네. 얘기가 될 거고 그리고 속도도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속도로 이익 증가가 있었던 적이 사실 역사상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첫살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그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계속 오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결국 애널리스트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 좋은 표현으로 좀 뒷북을 친다라는 시장이 됐었을 때는 굉장히 좀 초강세장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시장이라는 게 이성으로도 돌아가지만 여긴 또 이제 열정, 꿈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뭔가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나타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실제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나오지만 몇몇 업종들 같은 경우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데도 향후에 이런 것들은 되게 성장이 있을 거다라는 어떤 기대로 오른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가치주, 흔히 얘기하는 실적주와 성장주가 조금 혼재돼서 올라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역대급으로 참 재미있는 시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코스피 올해 전망치가 뭐 6천도 나오고 7천도 나오고 하는데 혹시 대표님이 보시는 전망치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뭐 특정 전망치를 가지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시장의 끝을 놓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지수 때보다는 높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역사적으로 아마 기록될 만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역사책에 나올 때 이번 시장이 가장 컸습니다. 정말 역대급으로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라는 시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요즘은 ETF라는 그런 수단이 있다 보니까 개인들이 종목에 자신 없어 하다가도 그냥 ETF 살래 하면서 시장으로 네, 들어오는 맞습니다. 돈이 막 조 단위로 이제 들어오잖아요. 자, 이런 어떤 ETF로 뭉칫돈이 들어오는 상황, 이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ETF로 시장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시장의 움직임은 더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이게 특정 종목만 오르게 되면 사실상 시장이 오래 갈 가능성도 높지 않고 굉장히 또 투자자들이 되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지는데 ETF를 통해서 하면 일단 투자자들도 안정감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ETF라는 건 한두 종목만 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종목을 담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올라갈 때 특정 종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같이 오르게 돼요. 네. 그래서 최근에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놓고 보면 반도체만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은 업종이 별로 없죠. 그래서 LG전자도 올라가고 네. 요즘 철강도 올라가고 다 이런 모습들 보이잖아요. 태양광. 물론 나름대로 그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만약에 코덱스 200을 샀다. 흔히 얘기해서 지수를 추종하는 거 샀다. 그 종목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은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다 보니 되게 좋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저변 확대도 되게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ETF에 대한 효과는 종목이 올라가는 폭을 되게 넓혀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만 ETF 순 자산이 50조가 그러니까요. 늘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개별 종목 분석보다 뭔가 자금 흐름이 시장을 밀어올리는 원인이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시대마다 좀 변화가 있는 거죠. 1999년도 그때 닷컴 버블 때는 흔히 얘기한 뮤추얼 펀드라는 게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때 뭐 바이코리아 열풍 불고 막 그랬었고 2005, 6년 때 딴 아시겠지만 적립식 열풍이라는 게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차화정 때는 그때는 투자자문사들이 처음 생기면서 자문사 열풍이라는 게 있었고 이제는 그 열풍이 이제는 ETF로 가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특히 지금은 3차 상법 개정 그리고 또 활용 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세법 개정 이런 어떤 모멘텀이 대기 중인 상황이어서 더 많은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AI로 인해서 반도체라든가 여러 기업들 때문에 지수 상승폭도 되게 큰데 이런 어떤 상법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 개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국내 지수가 여기서 기존에 올라가는 폭보다도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을 가능성도 되게 높고요. 또 하나는 나중에 혹시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실제 장기적으로 뭔가 우리의 주식을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여건들이 됩니다. 저는 감히 지금 조금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뭔가 우리나라 분들이 지금 뭔가 재테크를 하는 수단이 사실은 예금하고 부동산에 너무 편중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금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계셨다가 이제는 주식이 제대로 된 어떤 자산 증식 수단으로서 자리 잡는 이번에 계기가 되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편인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그 일각이라고 놓고 보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자금의 흐름이 일시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프리마켓, 애프터마켓 지금도 뭐 자유롭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한국거래소가 거래 시간을 뭐 12시간으로 늘리는 거를 예. 6월부터 도입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우리 생업이 다 있는 사람들인데 너무 피곤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거래량 늘어나면 결국 하우스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증권사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증권주만 사면 되겠죠. 그러네요. 거기도 투자의 팁이 있네요.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제도가 바뀌는 건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땐 그렇게 썩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거래가 는다라고 해서 선진화되는 것도 아닐 거고 가격의 재발견이라는 것도 아닐 거거든요. 최근에도 뭐 그 우리 프리마켓 시장에서 놓고 보면 지금 가격 왜곡이 종종 발생하고 많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일 텐데 생업에 종사하면서 내 생업도 종사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이쪽에 집중을 하다 보면 과연 이게 맞는 거냐에 대한 고민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사람의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좀 쉬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죠. 또는 내가 생각할 시간도 좀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그렇게 무리하게 늘려서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경쟁 차원에서 있겠지만 국민자견 차원에서 저는 이건 정부에서 뭔가 한번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면 상승의 방향이나 강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전례가 없던 시장이다 보니까 왜 퀀트 하시는 분들, 이렇게 데이터 보면서 투자하는 분들은 좀 예측이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싶기도 해요. 실제 이 예측이 틀리기 시작한 게 코로나 때부터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그렇지만 코로나라는 상황을 평생 우리가 맞아본 적이 없죠. 아마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하면 옛날에 뭐 1910년대에 있었던 그런 어떤 전염병의 대유행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국민들이 셧다운되는 이런 상황을 컨트롤 읽을 수는 없는 거겠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AI로 인한 어떤 시장의 변화는 퀀트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통계학적 기법으로는 잡아낼 수 없는 시장인 거죠. 네. 왜냐면 어떻게 될지 시장도 모르고 AI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모른다가 아니라 하면서 뭔가 크게 변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기존에 했던 통계가 없는데 잡아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도 굉장히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이제 시장을 좋게 전망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면 질문이 들어오세요. 만약에 제 얘기가 맞다라면 왜 외국인이 저렇게 많이 팝니까? 혹시 틀린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실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이견은 별로 없는데 요즘 외국인들이 틀렸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그 시스템들이 대부분 통계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어떤 컴퓨터 이런 시스템을 하는데 그런 것들로 지금 하게 되면 계속 주식을 팔게 돼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앞으로 지수가 오르면 오를수록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들은 따라서 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이 판단이 틀렸다는 거 알고 재조정을 하게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퀀트라든가 아니면 통계 기법으로 이용해서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왔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대부분 이 통계 기법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알던 정말 워렌 버핏이라는 훌륭한 분들처럼 정말 저평가될 때 사서 오랫동안 투자를 해서 이런 외국인들이 아니고요. 그때마다 이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우리가 뭐 경제 지표가 이렇게 되면 사고 이렇게 되면 팔고 그런 컴퓨팅 되어 있는 프로그래마 되어 있는 이런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펀드들은 장기적인 성격을 띠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지금은 숫자를 따라가기조차 힘든 초강세장이잖아요. 이제 시장이 실적 중심으로 가다가 더 과열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버블 장세가 되고 이제 머니 게임으로 변질되면 실적보다 밸류가 너무 과도하게 나오는 그런 리레이팅되는 기업들도 많이 나올 거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이럴 때 투자자들은 어떤 걸 보고 판단을 해야 자산을 잃지 않을까요? 실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일부 버블이 조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실적을 보고 계시고 또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고 굉장히 그렇다는 얘기는 여전히 시장이 건전하다는 얘기로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머니게임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실상 비이성적인 매수세가 많이 있게 되죠. 우리 보통 이걸 포모라고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안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결국 그 게임은 감히 뭐 투자자분들한테 이 게임까지 참여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포모의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뭐 하루 이틀 지속되고 한 달 정도 지속되면 이런 거 있을 때는 정말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어차피 그 현상은 나타날 것이고 네. 그 현상이 결국 짧지 않은 기간에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강세장 시장에서는 주도주라고 하는 기업들이 5배, 10배 오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버블 시장에서는 5배, 10배가 아니라 보통 100배 오르는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이런 걸 보면 나도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포모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럼 이때는 저는 한 3가지 정도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 자체가 버블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가야 됩니다. 네. 이건 버블인 거야. 나중에 실체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너무나도 위험한 거죠. 위험하면 위험을 안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야 되는 거지 그 위험을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은 일단은 참여를 제한하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그런 위험한 시장은 머니게임이다 보니까 그 뒤부터는 기업의 밸류보다는 2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네. 그렇죠? 두 번째는 이 돈이 어디를 정조준하는지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포모 있는 이 시장에서는 정말 많은 돈들이 재밌게도 정말 많은 종목들을 정조준하는 게 아니라 특정 몇 기업을 정조준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들만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시장의 끝은 결국 유동성이 줄어들 때입니다. 그리고 물량이 늘어날 때 예. 미국 시장 예를 들면 미국 시장 내년부터 IPO가 되게 많죠. 기업 공개가 스페이스X도 올라온다고 하고 네. 오픈 AI도 올라온다고 하고 클로드도 올라온다고 그러면 뭐죠? 물량이 많이 늘어나죠. 그런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돈을 줄여들면
그렇죠? 물량은 쏟아지는데 돈이 줄어들면 이게 나중에 마침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러기 이전까지는 시장이 쉽사리 꺼지진 않을 거다라는 전제를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런 포모가 있는 시장, 버블이 오는 시장을 사실 저희들이 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이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점들은 알고 움직여야 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무서운 건 금리다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예컨대 이전에 올랐으니까 이거 너무 과열이야. 조만간 조정이 오지 않겠어 하면서 인버스를 사거나 갖고 있던 주식을 파는 거 지금은 하지 마라. 만약에 인버스를 사는 건 강세장에서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도 어디까지도 잘 모르는데 중간중간 내가 조정을 알아맞추고 그래서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처럼 수십 년 경험 있는 사람들도 혹시 저희들이 맞췄을 경우는 그게 우연인 거지 실제 그게 실력이라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하면 10에 9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한번 스텝이 꼬이면 사실 상승 내내 스텝이 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되려 지수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다반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먼저 팔았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꽤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사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팔았던 가격보다 더 싸게 사야 의미가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강세장에서의 전략은요. 비쌀 때 팔았다가 쌀 때 다시 저가 매수하는 이런 전략은 통하지 않고요. 뭔가 내가 자금이 있다라면 잘 사가다가 혹시 예상치 못한 조정이 오면 조금 더 사나간다. 이렇게 하시는 전략이 훨씬 더 유효합니다. 그렇지 않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뭔가 시장을 먼저 예측을 하고 그 예측에 의해서 뭔가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겠다라는 이론은 좋은데 실제로는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스텝이 또 꼬이게 되면 계속해서 엇박자를 내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하게 되는 그런 반대 상향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이분들이 포모의 가장 큰 대상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99년 닷컴 버블 때도 직접 겪어봤거든요. 네. 이런 현상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강세장에서는 순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엽 대표와의 대담은 저희 2부에서 AI 버블론 과연 실체인가 허상인가 이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